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건설업 현장직에서 근무를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사이도 정말 좋았습니다. 아버지 직업 특성상 겨울철에서 한두 달 정도는 일이 없으셨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저랑 제 늦둥이 남동생을 도맡아서 돌봐주셨었는데 그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방학이니까 공부하지 말고 놀아야 한다면서 저희를 데리고 얼음 낚시도 하러 가고 동네 뒷산에서 눈썰매도 타고 눈 쌓인 놀이터에서 뒹굴거리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퇴근을 기다리며 아버지랑 함께 저녁 식사 준비를 하기도 했었죠. 여느 가정처럼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가족들과 언제나 웃을 일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형광등이 이제 정말 다 되었나 보네. 갈아야겠네. 얼마 전부터 안방 형광등이 깜빡깜빡 하더니 이제 수명을 다했는지 깜빡거리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따 제가 학교 다녀와서 갈게요. 그냥 두세요. 그럴래? 알겠어. 엄마 오늘 점심에 모임이 있어서 휴가 냈어. 저녁 같이 먹게 일찍 들어와, 우리 아들. 네, 다녀올게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서 학교를 가는 저를 붙잡고 당장 형광등을 바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일을 일으킬지 그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마치자마자 공부방에 있던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동생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학교 근처에 있던 공부방을 다녔습니다. 원래 공부 끝나면 혼자 집에 가는데 종종 시간이 맞으면 제가 데리고 들어가곤 했죠. 집에 도착했는데 어쩐지 집이 썰렁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안 오셨나? 모임에서 늦으시나 보다 생각하며 집에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깜빡 거리더라고요. 혹시 들어와 계신 건가 싶어서 안방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방에는 피를 철철 흘리는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형광등과 넘어져 있는 식탁 의자를 보니 아무래도 혼자 형광등을 가시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넘어지면서 화장대 모서리에 머리를 찌으신 것 같았죠. 저는 얼른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50kg밖에 안 되는 어머니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숨을 쉬시는지 확인해 보는데 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맥박도 뛰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심폐소생술이 생각나서 급하게 되는 대로 어머니를 살리려 애썼습니다. 동생은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있고 어머니가 제일 아끼시는 예쁜 블라우스와 제 교복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집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어머니 장례를 마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일을 나가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수능을 끝내고 12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날이 추워 일이 없으실 텐데 아버지는 계속 일을 나가셨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하시던 일이 아니라 현장에 일손이 필요한 다른 일을 아르바이트식으로 나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홀로 아이 2명을 키우셔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소 하지 않으셨던 일을 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버지께서 현장에서 사고가 나셨고 그 사고로 수술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이렇게 불행은 한꺼번에 오는 건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새해가 밝은 것도, 20살이 된 것도, 방학을 한 것도 아무것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끝났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2발로 움직이셔야 하는 아버지에겐 아주 치명적인 후유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손까지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다리와 손이 멀쩡하지 않으니 일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현수야. 아빠가 얼른 나와서 일 구할게. 아버지는 일을 알아보러 매일같이 나가셨지만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지원했던 대학교의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합격이다. 정말 정말 가고 싶은 학교였습니다. 17살 때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학교 정문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멋있어서 그대로 버스에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안쪽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들어갔다가 멋진 캠퍼스 모습에 반해버려서 그때부터 무조건 그 학교에 가겠다고 생각하며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명절 빼고는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다리와 손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게 되신 현실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초등학생 된 어린 동생의 얼굴도 아른거렸습니다. 몇 번을 생각해도 제 사정의 대학은 너무나도 사치였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혹여나 아버지께서 속상해 하실까봐 합격했다는 것도 숨겼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꿈을 이룬 거였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포기해야 한다니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다른 기회가 또 올 거라고, 더 좋은 날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 집 가장이 되기로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보호하고 어린 동생을 키우며 열심히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활비에 각종 공과금, 집 대출금까지 세 식구가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 줄 미처 몰랐습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저는 오후부터 늦은 저녁까지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식당 일 끝나면 곧바로 편의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해가 뜰 때 집에 들어갔었죠. 밤낮이 바뀌니까 몸이 엄청 고되더라고요. 체력은 좋았는데 남들 잘 때 깨어있고 남들 일할 때 자는 게 몸에 무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정신도 맑은 느낌이 아니었죠. 아버지는 이런 저를 보면서 항상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못난 아빠 때문에 현수 네가 고생을 하는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일하게 하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 아버지는 친구분 철물점을 가끔 봐주며 돈을 버셨습니다.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 그것도 몇 시간뿐이라서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이 애써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힘이 되어주는 아버지와 동생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힘든 시간을 견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제 또래 애들이 아무 걱정 없이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본다던가, 꿈을 향해 열심히 도전하는 모습을 본다던가, 그런 모습들을 마주하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묵직해지더라고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부끄러워지고 어디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죠. 그들의 찬란한 인생과 저의 암흑 같은 인생이 너무 비교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애들이었는데 같이 축구도 하고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누던 애들이었죠. 가뜩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한데 그날따라 일이 너무 바빠서 몰골도 초췌했습니다. 얼굴엔 고기 기름이 잘잘 흐르고 옷도 음식이 튀어서 더러워져 있고 머리도 엉망이었죠. 제발 저를 몰라봤으면 했는데 눈을 마주치자마자 곧바로 저를 알아보고야 말았습니다. 최현수, 너 여기서 뭐해?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아, 맞아. 오랜만이다. 너 대학은 공부 잘했잖아. 대학 다니고 있어? 그게 그때 다른 동창이 헛기침을 하며 눈치를 줬습니다. 아무래도 그 애는 제 사정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러 뒤를 돌자 뒤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돈을 벌고 있다나. 한 명이 제 이야기를 하자 다른 두 명이 안타까운 탄성을 뱉었습니다. 그 연민조차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전의 삶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그랬을까요?
불쌍한 취급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하던 식당이 고기를 구워주는 식당이라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동창들이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제 사정을 다 듣게 된 동창들은 저를 곁눈질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반응 없이 저는 그저 고기만 구웠습니다. 얼른 구워져라, 얼른 구워져라.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말이죠. 듣고 싶지 않았지만 동창들의 이야기가 너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창들의 근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꿈을 쫓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대학에 다니면서 어학연수를 준비하기도 하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도 이미 뭔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분명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급식 먹고 같은 교실에서 생활했는데 졸업 후 동창들의 삶과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들과 제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얼른 고기를 구운 저는 도망치듯 동창들의 테이블을 벗어났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질투심, 자격지심, 그 모든 게 섞여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퇴근 후 바람을 좀 쐬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날은 편의점 알바도 없는 날이라 좀 걷기로 했습니다. 분명 하늘은 깜깜한데 도시는 여러 불빛으로 너무나 밝았습니다. 불 켜진 간판들도 많았고 쌩쌩 달리는 차들도 많았고요. 저들은 어딜 저렇게 가는 걸까? 뭘 하러 가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저만 동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넘게 걸었는데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기다가 제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제가 합격했던 대학교였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 무슨 용기였을까요? 어두컴컴한 한밤중에 저는 대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당연히 아무도 없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듬성듬성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캠퍼스 안에 간간히 사람들도 보이고요. 작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기분 좋게 들려왔습니다. 까르르 웃는 웃음소리도, 제잘제잘 떠드는 소리도, 소근소근거리는 소리도 모두 다 듣기 좋았습니다. 바쁘게 일을 해서 몸이 천근만근인데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비록 어둡지만 넓고 멋진 캠퍼스를 보고 있으니 묵직했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공간이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밤에는 어쩌다가 한 번씩 갔었고 주로 낮에 갔었는데 낮에 캠퍼스에 들어가면 절로 에너지가 충전되곤 했습니다.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밝은 기운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분명 부럽기도 하고 뭔가 억울하기도 서럽기도 한데 그래도 그냥 좋았습니다. 마치 그 학교 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 공간에 있으면 잠시나마 제가 불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제 스스로 제 삶을 위로할 방법을 찾으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정말 힘든 날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23살 때였는데 오전 시간에 화물차로 업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배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화물 트럭 운전하는 게 벌이가 괜찮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습기간이라 사수랑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수가 좀 별로였습니다. 사람이 허세가 가득한데 들어보면 순 거짓말뿐이었습니다.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곤 했었죠. 그래도 사수니까 모른 척 안 하고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맞장구도 쳐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수라고 해도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운전이었습니다. 운전을 너무 난폭하게 하더라고요. 운전대만 잡으면 입이 엄청 거칠어지곤 했습니다. 운전하다가 누가 앞에 끼어들기라도 하면 욕을 엄청 하면서 그 차를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중이라는 걸 까맣게 잊고 말이죠. 그만하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도 안 들리는지 엑셀을 마구 밟곤 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사고가 나던지 일을 망치던지 뭐 하나 크게 사고치겠다 싶었죠. 그래서 같이 다니는 동안 운전은 주로 제가 하곤 했습니다.
사수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는 날만 운전을 하게끔 했고 평상시엔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매일 빡빡한 서울의 출근길을 운전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사고가 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았습니다. 그 사수는 혼자 사는 사람이라 그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겠지만 제게는 그 일이 저와 제 가족의 밥줄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수가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운전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오늘 물량도 별로 많지 않아서 괜찮아요. 아니야, 나 괜찮다니까. 운전대 안 잡은 지도 오래됐잖아. 오늘 컨디션 좋으니까 괜찮아. 아유, 진짜 괜찮아. 운전하면서 화 안 낼 테니까 걱정 말라고. 좀 찜찜했지만 사수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서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도로에 차가 많더라고요. 역시나 사수는 군시렁거리며 욕을 하기 시작했고 끼어드는 차에 욕까지 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제가 운전하겠다고 했는데도 사수는 제 얘기가 들리지 않는 모양인지 씩씩거리면서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클락션을 울린 차 때문에 폭발을 했고 그 차를 쫓아가겠다며 과속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가 나고야 말았습니다. 꽤 크게 박아서 차가 덜컹하며 옆으로 기울어졌는데 그때 화물칸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사고고 뭐고 깜짝 놀라서 얼른 물건부터 확인했습니다. 아주 아수라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깨지고 뭉개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시 센터에 복귀를 했는데 팀장한테 한 몇 년치 욕을 그때 다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수가 제가 운전을 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클락션 울린 차를 따라가라고 하면서 부추겼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블랙박스는 고장난 건지 소리가 하나도 안 담겨 있었죠. 저는 사수가 담배를 태우러 간 사이에 팀장님을 붙잡고 해명을 했습니다. 팀장님, 저 정말 안 그랬어요. 저는 끝까지 말렸는데 혼자서. 현수씨, 나도 알아. 네? 저 사람 거짓말 하는 거 어디 하루 이틀인가? 우리 센터 사람들 다 아는데. 사고 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저 사람은 아마 이번에 윗선에서 자를 것 같아. 그런데 현수씨, 수습기간에 이렇게 큰 사고를 내서 우리도 곤란하게 됐어. 손해본 물건들이며 차도 많이 망가졌고.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같이 일하기는 힘들 것 같네. 미안하게 됐어. 그만 가봐.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잘해보고 싶었는데 일하는 시간대도 딱 좋았고 위치도 가깝고 벌이도 괜찮아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잘못도 아닌 일로 억울하게 잘리게 되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합격했던 그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쯤이라 그런지 유난히 캠퍼스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쁜 옷을 차려입고 책이 든 두툼한 가방을 들고 저마다의 과 잠바를 입은 사람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안 돌아가셨다면, 그리고 아버지도 안 다치셨다면 저 사람들처럼 마음껏 캠퍼스를 누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쭈르륵 흐르더라고요. 그 누구에게도 말은 안 했지만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등바등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했고 남들의 시간은 열심히 흘러가는데 저만 머물러 있는 기분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다들 꿈을 꾸며 살아가는데 제게는 꿈이 사치처럼 느껴졌고 아마 평생 꿈은 못 꾸겠다 생각하며 마음이 골마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큰 남자가 혼자 훌쩍거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손수건을 내밀며 옆에 앉았습니다. 저기, 이거 쓰세요. 부끄러워서 얼른 눈물을 닦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 또래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 학교 학생인지 과 잠바를 입고 있었고 진한 검은색 긴 머리가 잘 어울리는 얼굴이 하얀 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엄청 예뻤다는 겁니다. 여자 앞에서 우는 게 부끄러워서 눈물을 닦아내는데도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자가 준 손수건으로 눈물을 멈추려 눈을 꾹꾹 누르고 있는데 여자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
아니요, 그냥 왔어요. 캠퍼스가 멋있죠? 저도 가끔 여기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거든요. 그럼 걱정도 근심도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가끔 여자와 저는 잠시 동안 말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항상 가는 그 자리에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단단한 응어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바탕 눈물을 흘려서 그런지 개운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면 그 여자의 존재가 제게 위로가 된 거일 수도 있고요. 여자는 시간을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운내요. 다 잘 될 거예요. 저는 수업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아, 제가 이 근처에서 찾은 건데 이거 드릴게요. 여자가 제게 준 것은 네잎클로버였습니다. 작은 네잎클로버가 망가지지 않도록 코팅을 하고 거기에 열쇠고리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자는 손수건과 네잎클로버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그랬나? 혼자 중얼거리며 여자가 준 손수건을 보는데 자수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은정,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학교에 갈 때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부푼 채로 말이죠. 캠퍼스에 갈 때 항상 손수건도 챙겼습니다. 다시 만나서 손수건을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다시 여자를 볼 순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잠깐 천사가 와서 위로를 해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 천사가 준 네잎클로버 덕분일까요? 그날 이후 일이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폐렴이 심해서 입원을 한 해 만에 하며 고생을 했는데 갑자기 상태가 엄청 좋아졌고 나라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적금 통장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선정되고 무엇보다도 곧바로 새로운 일자리에 취직을 하게 된 게 가장 기뻤습니다. 그건 분명 네잎클로버가 가져다준 행운이었죠. 언젠가 그 천사 같은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꼭 고맙다고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택배 기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택배 일을 시작한 건 24살 때부터였습니다. 업체에서 화물차로 배송하는 일 하다가 같이 일하시던 분이 택배 쪽으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벌이가 더 괜찮다고 하시면서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다가 몇 달 뒤에 그분이 놀러 오셨는데 월급 얼마 버는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 편차도 있고 개인 택배라 더 버시는 것 같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버는 월급보다 훨씬 많았죠. 그래서 택배를 기웃거리던 중에 동생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초등학교를 벗어나서 중학교를 가는 동생을 보니까 언제 이만큼 컸나 싶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걸 많이 사주고 싶었습니다. 교복 맞추러 같이 가는 김에 겸사겸사 하루 쉬면서 백화점을 갔습니다. 형, 갑자기 무슨 백화점이야? 나 교복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중학생인데 가방도 새로 사고 신발도 새로 사면 좋잖아. 형, 돈 많아? 내가 언제 너보고 돈 걱정하라고 한 적 있냐? 얼른 골라봐. 형이 사줄 테니까. 그때 동생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 신발, 모두 다 제가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동생한테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속이 깊은 아이라서 뭐 사달라고 하지도 않고 매번 괜찮다고만 해서 더 안쓰러웠죠. 혹여나 중학교 가서 무시당할까봐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형 노릇 좀 하려고 백화점에 의기양양하게 갔는데 세상에 저는 신발이랑 가방이 그렇게 비싼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그쪽으로는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요. 옷 사야 되면 지하상가 같은 곳에서 그냥 편해 보이는 거 사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싸게 파는 쇼핑몰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사서 브랜드 이름도 잘 모르고 가격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는 것마다 10만 원이 우습더라고요. 가방에 금을 붙였나 싶었다니까요.
직원한테 가격을 들을 때마다 입이 떡 벌어지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동생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동생도 너무 비싸다 싶었는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간 내서 거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오겠어요. 또 동생이 신발 하나를 보더니 손에서 놓지를 않고 한참 보길래 그걸 꼭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제 몫으로 조금씩 모아두었던 용돈을 털어서 동생 신발 하나를 사줬습니다. 비싸긴 해도 고작 신발일 뿐인데 동생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형, 진짜 고마워. 이거 달아서 구멍 날 때까지 신을 거야. 고맙긴 뭘. 더 못해줘서 형이 미안하지. 가방도 새로 사줘야 하는데. 나 가방 깨끗해서 괜찮아. 이걸로 충분해. 형이 돈 많이 벌어서 가방도 꼭 사줄게. 알겠지? 아이 참, 괜찮다니까. 알겠어. 고마워 형. 그때 동생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던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1년 정도 꾸준히 일을 하게 되었죠. 처음엔 낮에 일을 하다가 야간에 근무를 하면 급여가 더 높다고 해서 냉큼 지원을 했습니다. 밤낮 바뀌는 거야 뭐 익숙했으니까요. 오히려 밤에는 어둡긴 해도 길에 차가 없어서 운전도 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동생을 학원에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동생만 안 다니고 있어서요. 똑똑한 애라서 학원 보내면 더 공부 잘할 것 같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택배가 많아서 발에 불이 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아무리 20대의 강철 체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제가 배송을 나가던 지역이 골목도 많고 계단도 있는 주택가라서 더 힘들었습니다. 차 세울 곳도 딱히 없어서 택배를 가지고 엄청 걸어 다녀야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주택가에 배송을 나가면 힘든 것도 있지만 무섭기도 했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 있는 주택가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그러다 길고양이 한 마리라도 나오면 심장이 더 발등까지 떨어졌다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무서움을 꾹 참고 배송을 하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택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필 무거운 생수였지만 끝까지 힘을 내기로 했죠. 얼른 끝내고 집에 가자. 배송을 해야 하는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빌라 5층이었습니다. 2리터짜리 생수를 두 묶음씩 양쪽 손에 들고 낑낑대면서 겨우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까지 안전하게 배송을 하고 기진맥진이 되어서 터덜터덜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머리카락이 쭈뼛거리더라고요.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두리번거리면서 천천히 내려가는데 소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얼른 내려가려고 발걸음을 재촉해서 빠르게 내려가던 그 순간 2층에서 훅 튀어나오는 까만 그림자에 깜짝 놀라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저게 뭔가 싶어서 자세히 보는데 한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가 서 있는 겁니다. 우는 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그 꼬마였습니다. 꼬마야, 너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니? 저 좀 도와주세요. 꼬마가 제 쪽으로 다가오던 그때 현관 앞 불이 팍 켜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꼬마 아이가 입고 있는 내복이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꼬마의 손에도 피가 흥건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엉엉 울면서 집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집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밝게 불이 켜진 화장실 바닥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가보니 한 할머니께서 화장실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혹시나 하고 확인해 보니 숨은 쉬고 계시더라고요. 의식은 전혀 없으신지 제가 몇 번을 불렀지만 미동도 없으셨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얼른 119에 신고를 했고 놀라서 눈물을 멈추지 않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 4분이 오셨는데
순식간에 어르신을 모시고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보호자세요? 병원에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그 집에는 어르신과 꼬마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오느라 정신이 없는 아이만 병원에 보낼 수가 없어서 저도 같이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구급차를 타보는 건 난생 처음이었는데 그 좁은 차 안에서 구급대원분들이 열심히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더라고요. 정신없는 상황이었지만 멋있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갈 수가 있었고 어르신도 병원에 도착하고 의식을 찾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빨리 와서 다행이라고, 피를 더 흘렸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더 다친 곳이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당장 목숨은 건졌다고 하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르신이 쓰러진 모습을 본 순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거든요. 어머니께서 집에서 넘어지시면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의 어머니 모습과 어르신이 겹쳐 보여서 더 떨렸습니다. 잘못될까 무섭기도 했고요. 괜찮다는 말을 듣고서야 의자에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꼬마도 할머니가 눈을 뜬 걸 보고 나서야 울음을 그쳤죠.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엄마! 하면서 저희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는 얼굴이었거든요. 2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23살에 제가 대학교 캠퍼스에서 울고 있을 때 천사같이 예쁜 여자가 제게 손수건과 네잎클로버를 준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천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만나질 못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볼 정신도 없이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은 거냐고,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냐고, 의사가 뭐라고 했냐고, 지금 아픈 곳은 없냐고 하며 질문을 쏟아낸 후에 어르신이 괜찮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놀랬네. 그래도 괜찮다니 다행이야. 그런데 어떻게 응급실에 왔어? 네가 신고했어? 그녀가 꼬마를 보며 묻자 꼬마가 고개를 저으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저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어머,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인사가 늦었네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서 본 적이 있던가요? 왜 낯이 익지? 기억 안 나세요? 2년 전에 학교 캠퍼스에서 저한테 손수건이랑 네잎클로버 주셨잖아요. 제가 막 울어서. 맞다. 어머,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어머, 신기해라. 그런데 혹시 이 꼬마가 아들이에요? 사실 아까부터 궁금했습니다. 쓰러진 어르신이 어머니면 저 꼬마가 혹시 아들인가 싶더라고요. 결혼을 아주 일찍 해서 낳았다면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는데 방금까지 심각한 표정이었던 그녀가 빵 터져서 웃더라고요. 누워 계신 어르신도 웃고요. 영문 모르는 저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알고 보니 꼬마아이는 그녀의 조카였습니다. 어르신이 쓰러지신 집은 그녀의 언니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네 부부는 시댁에 일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갔고 어르신이 손주를 봐주시러 오신 거였답니다. 그런데 하필 그런 사고가 난 거였죠. 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새어 나오더라고요. 그런다고 뭐 그녀가 저를 만나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때 어르신이 저를 불렀습니다. 총각, 오늘 정말 고마워요. 내가 병원 나가서 언제 한번 식사 대접이라도 할게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이고, 사람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전화번호 좀 알려주고 가요. 내가 꼭 연락할게요. 은정아, 네가 전화번호 좀 받아둬라. 어르신의 말에 그녀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어느새 저는 제 번호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그녀를 다시 한번 본다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손수건을 돌려주고 고맙다는 말도 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렇게 저는 번호를 남기고 그녀의 가족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그녀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가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괜찮고 말고요. 매일 주말만 되기를 기다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어찌나 시간이 느리게 갔는지 모릅니다. 맨날 추리닝만 입다가 오랜만에 청바지도 입고 오랜만에 미용실에서 머리도 자르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녀가 줬던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말이죠. 그렇게 도착한 약속 장소는 갈비집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그녀가 뻘떡 일어나서 손을 흔들어줬고 그 옆으로 어르신과 꼬마 아이, 그리고 꼬마의 부모님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들 외식하는데 괜히 낀 거 아닌가 했는데 모두들 제가 불편하지 않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아끼질 않았죠. 특히 어르신은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이셨습니다.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처만 잘 봉합하고 말았답니다. 어찌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많은 사람과 모여서 왁자지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고기도 아주 배불리 먹었고요. 즐거운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나서야 주머니 속의 손수건이 생각났습니다. 다른 가족들 다 보는데 주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냥 손수건만 주기에는 아쉽기도 해서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커피를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쳐다봤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마침 커피 먹고 싶었는데 잘 됐네. 엄마, 연락드릴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언니, 잘 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와 카페에 가게 되었고 말주변이 좋은 그녀 덕에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은 그녀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업이 간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어쩜 딱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운 마음씨에 상냥한 말투까지 갖춘 그녀가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절로 상상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일 얘기를 하던 그녀는 아차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할 말 있으신 거 아니었어요? 왜 커피 마시자고 한 거예요? 제가 너무 제 얘기만 했네요. 아니에요. 듣는 거 재밌어요. 그게 실은 이 손수건 돌려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이걸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그냥 버리셔도 되는데. 버리긴요. 저한테 그날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데. 그리고 그날 주신 네잎클로버 덕분인지 일이 술술 풀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손수건 하나 준 것뿐인걸요. 사실 저도 공부 힘들 때 멍하니 캠퍼스에 앉아있곤 했거든요. 가끔은 현수 씨처럼 울기도 했고요. 어쨌든 다 잘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손수건 고마워요. 대화를 나눠보니 더 멋진 사람 같았습니다. 생각도 깊고 재치도 있고 솔직한 면도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어째 제가 그녀한테 반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커피 한 잔을 하고 헤어졌는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보고 싶은데 그럴듯한 핑곗거리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불현듯 머리에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문제집 사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래요? 사실 어르신이 쓰러졌던 그날 구급차를 타고 온 구급대원분들을 보고 멋있다는 생각을 넘어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모두가 잠들 한밤중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저도 지원 자격이 되더라고요. 평소에 운동도 좋아해서 체력 시험도 조금만 준비하면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실은 택배 일을 하면서 수입은 괜찮았지만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20대를 계속 이렇게 보내도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제대로 뭔가를 시도조차 해보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구급대원분들을 보고 소방 공무원에 대해 관심이 생긴 이후부터 가슴이 뛰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요. 하고 싶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열정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준비할 문제집을 사러 가려 했던 거고 약간의 핑계를 더해서 그녀에게 같이 가달라고 한 거였죠. 제가 소방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하자 그녀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있어서
구급대원들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망하는 쪽이 구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녀 얘기가 듣고 싶어서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습니다. 함께 도서관에 가서 문제집을 사는 것을 시작으로 저희는 종종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시험 준비 얘기였지만 그마저도 참 좋았습니다. 그녀는 시험 잘 보라며 응원을 해줬고 그런 응원을 받은 날이면 더 공부도 잘 되고 윗몸 일으키기도 더 잘 됐습니다. 그렇게 일과 시험 준비를 병행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마침내 면접 시험까지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꿈은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꿈을 꾸며 두근거렸고 그 꿈을 끝내 이루게 된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모두 다 그녀 덕이었습니다. 그날 어르신을 구하지 않았으면 저는 구급대원을 보지도 못했을 거고 소방 공무원을 꿈꾸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 그녀의 응원이 있어 끝까지 힘낼 수 있었습니다. 제 시험 결과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던 그녀는 면접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될 줄 알았다면서 말이죠. 소방학교에서 교육 잘 받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은정씨. 뭘 기다리라고 하는지는 아마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고백이라는 걸 분명 알았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티를 냈는데 모를 리가요. 교육받는 내내 그녀 생각만 하면서 힘을 냈고 드디어 교육이 끝나는 날 저는 그녀에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결혼하자고 말이죠. 연애도 아니고 냅다 결혼하자고 하는 제 고백에 그녀는 알겠다고 했고 저희는 짧은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같은 사랑을 하고 식을 올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살짜리 첫째와 내년에 태어나는 둘째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참 인연도 이런 인연이 없습니다. 아내는 정말 제 인생에 온 천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힘들던 저를 붙잡아 주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제가 멋진 직업을 꿈꾸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까요. 또 한 가지, 제가 장모님을 구해드리고 같이 밥을 먹을 때 저희 가정사를 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몸이 불편하셔서 일을 거의 못 하신다고요. 그런데 얼마 뒤에 아내가 병원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아는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얘기해 두었다고 치료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께 그동안 물리치료를 권해드렸는데 비용 때문에 걱정을 하셨거든요. 아내 덕에 아버지는 망설이던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셨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소방공무원 합격했을 때에 아버지께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우리 아들. 이제 아빠도 돈 버니까 걱정 말고 건강하게 교육받고 와. 아내가 아니었으면 아마 아버지는 평생 치료를 못 받으시고 우울하게 사셨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를 챙겨준 아내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것 때문에 더 아내한테 푹 빠지게 되었었죠. 아, 그리고 제가 결혼했을 때 동생이 아직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내가 동생 대학 등록금까지는 저희가 해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가장 노릇을 하던 걸 알고 배려해 준 거였습니다. 그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동생이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형한테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이제 그만 해주셔도 돼요. 저도 이제 고등학생인걸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형수님. 아버지도 이제 아버지 월급으로 둘이 먹고 살겠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괜히 마음이 쓰여서 첫째 낳기 전까지는 생활비 쓰시라고 저희 집이랑 처가댁이랑 다 용돈 조금씩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인 줄 알았던 동생이 동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는 동생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야 알게 되었고요. 공부에 집중하지 아르바이트 같은 걸 왜 했냐고 혼내고 싶었지만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공부도 너무 잘했더라고요. 전교권에서 놀던 동생이 합격한 학교는 바로 제가 합격했던 그 학교였습니다. 너 이 학교 붙은 거야? 정말? 언제부터 이 학교 가고 싶어 했어? 사실 나 형이 학교 합격했던 거 알고 있었어. 원래 봤거든. 그때부터 이 학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 형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건데
이거 포기하고 가장이 되어준 거잖아. 코울릭의 아기인 줄만 알았는데 마음씨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코끝이 찡해져서 눈물까지 찔끔 났습니다. 형, 그동안 진짜 고마웠어. 내가 이 학교 가서 많이 배울게. 그리고 형만큼 훌륭한 사람이 될게. 그렇게 말한 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그동안 모은 등록금이 의미가 없게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예상하건대 아마 앞으로 저보다 훨씬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동생을 위해 옆에서 많이 응원해줘야겠네요. 저는 아직도 네잎클로버만 보면 아내부터 떠오르곤 합니다. 참 운명 같은 만남으로 만나서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게 아직도 신기합니다. 멈춰있던 제 인생을 다시 흐르게 해준 천사 같은 아내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많이 사랑하면서 살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이 한 번 바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낼 겁니다. 여러분 모두 네잎클로버 같은 사람을 만나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